그래서 부족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혈연이나 혼인 또는 두 가지 모두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 부족 구성원 전원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친인척 관계의 유대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나 법률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가 없다. 부족 사회는 아직 비공식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정치 체제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무리 사회와 같죠. 정보와 의사 결정도 집단 전체가 공유한다. 사람들 구성원들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의사 결정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추장사회. 이것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그런 규모다. 부족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런 규모에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았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자, 부족사회에 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른. 근데 그것과 달리 추장은 세습제로 유지되는 공인된 직위를 갖고 있었다. 촌락사회는 중심이 없는 무정부 상태였다. 그렇지만 추장은 영구적인 중앙집권적 권위체였다.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인과 달리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다. 결정적인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과 달리 추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했다. 뭔가 장신구라든지 하고 다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추장사회는 이제 뭐 호혜적 교환을 유지했다. 물물 교환을 했다라는 거죠. 돈이나 매매 활동은 없었다. 그렇지만 재분배 경제라는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게 뭐냐? 일단 추장이 걷어들였다가 나눠주는 거죠. 추장이 수확기에 추장사회의 모든 농경민들로부터 밀을 걷어들인 뒤에 모두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빵을 먹이거나 아니면 그 밀을 저장해 뒀다가 수확기와 수확기 사이에 조금씩 다시 나눠주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로부터 받은 그런 물품 중에서 많은 양을 재분배를 안 하고 추장이나 기능인 전문인들이 차지하고 소비한다면 이것은 곡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추장사회에서 처음 나타난 조세의 형태였다. 거두어 들이서 본인들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추장은 평민들로부터 물품만 거둔 게 아니라 공공토목공사를 위한 노동력도 징발했다. 그래서 도둑정치가와 현명한 정치가의 차이는 뭐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생산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엘리트 계급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공용도에 사용돼서 평민들한테 돌아가는지 요거에 따라서 그 추장사회가 도둑정치가냐 그 추장이 현명한 정치가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배자가 평민들보다 편하게 사는데 그게 이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해결책은 대중의 무장을 해제하고 엘리트 계급을 무장시키는 거다. 자기한테 못 덤비게 만든다는 거죠. 둘째는 걷어들인 곡물을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해서 재분배한다. 그래서 대중을 기쁘게 한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백성을. 세 번째는 무력을 독점한다. 그래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대중의 행복을 도모한다. 어떤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살인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다. 그러니까 경찰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한다.
그래서 추장은 인간과 신의 중재 역할을 한다. 정해진 의식을 거행하고 비, 풍년, 풍어 이런 것을 부름으로써 사람들한테 자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해서 권력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혼자 안락하게 살 가치가 있구나. 추장사회의 인구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것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이제 추장사회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중국 경우에는 10억이 넘는다. 그래서 초기 국가의 최고 대추장 이런 직책이 있었는데 세습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보나 의사 결정을 독점했다. 그래서 국가는 추장사회에 비해서 중앙의 통제도 광범위하다. 그리고 곡물이 이제 조세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걸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재분배도 더욱 광범위했다. 그래서 초기 국가들은 추장사회보다 노예제의 규모가 더 컸다. 그리고 이제 행정 단계가 추장사회에서는 몇 개 안 됐는데 국가에서는 그 개수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률, 사법제도, 경찰 이렇게 내부 갈등 해결 방법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국교하고 표준화된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가 무리나 부족이나 추장사회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혈연 중심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정치적 계열이나 세력 중심이었다. 자, 그래서 국가하고 그보다 단순한 사회가 충돌했을 때 대개 국가가 승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기류를 비롯한 기술들이 더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더 많기 때문에 무기도 좋고 인력도 병사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장사회나 국가의 이점. 중앙 집권화된 결정권자가 있으면 군사력과 물자가 집중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는 공인된 종교를 퍼뜨리고 애국심을 고취한다. 그래서 이제 부족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추장사회나 국가로 가면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바쳐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혈연 중심의 소규모 사회들이 왜 구성원 간에 서로 가까운 관계가 없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로 발전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선사시대 국가가 이제 생긴 지역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북중국, 나일강,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서아프리카 이런 데였다.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든지 하와이, 타히티 이런 섬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 원주민 국가들은 겨우 이제 지난 300년 사이에 추장 사회로부터 탄생한 국가들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추장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장 사회까지 탄생한 곳이 어디냐?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그 다음에 동남부, 그 다음에 아마존, 폴리네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기서 추장사회까지 나왔었다. 근대까지. 그래서 각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무리 사회는 수십 명,
부족 사회는 수백 명, 추장 사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국가는 5만 명 이상이다. 그래서 집약적 식량 생산과 사회적 복잡성은 자가 촉매작용에 의해서 서로 자극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집약적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집약적 식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자,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가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사회가 복잡해지면 식량 생산이 또 강화된다. 그러면 또 인구가 성장한다. 자, 인구가 많아지면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식량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앙 집권적 사회는 관계시설 같은 공공토목공사나 더 나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각종 금속 수입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거리 교역,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자, 무리 또는 부족의 사회적 조직은 수만 명이 넘는 사회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있는 대규모 사회는 모두 중앙 집권적 조직을 갖고 있다. 이유가 뭐냐? 서로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무리나 부족에서는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면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구나 친척들이 싸움을 중재한다. 그 다음에 인구가 커지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진다.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일일이 그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교환하고 관계가 있다. 자, 관계의 수가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사회에서는 물자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호혜적 교환에 입각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물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대규모 사회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호혜적 경제뿐만 아니라 재분배적 경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물 교환뿐만 아니라 추장이 거둬들였다가 그것을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아도는 물자가 있으면 중앙 집권적 권위체로 이동했다가 그 물자가 모자라는 개인들한테 재분배된다. 그 다음에 대규모 사회에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인구 밀도와 관련된 문제다. 자, 수십 명의 사냥꾼으로 이루어진 무리들은 각각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떻게 해요? 무리들끼리의 전쟁이 중단되었을 때 이웃의 무리와 교환할 수가 있다. 근데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무리 사회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점점 좁아진다. 그러니까 단위 인구당 차지하는 면적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바깥에서 구해야 되는 생활 필수품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도 더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물품이 필요하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적 재분배 이런 장점을 갖춘 사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넓고 생산적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왜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남의 거 뺏을 수가 있다. 남의 영토를 뺏을 수가 있으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